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현재 시간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3,000명이 넘는데요. 구조도 쉽지 않은 현장 상황에 무능력한 정부, 치안 불안까지 더해진 국가적 대재난 소식에 세계인들이 함께 충격과 분노,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은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폭염이나 극한 호우의 기세, 발생 빈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상예보 체계와 국민안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처별로 국민안전 대응 매뉴얼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리고 있는데요. 날씨로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들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더 덥고 힘들 거란 예보인데요. 날씨 정보, 건강 정보 자주 확인하시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베네수엘라 강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덮쳐 피해가 컸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3,500명이 넘고 직접적인 피해액은 10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하기 힘들 거란 전망과 함께 빈곤층이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YTN 보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재난 보도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하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참혹한 현장 안에서 얼마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전하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게 재난 보도일 텐데요. 지난 보름간 YTN의 베네수엘라 강진 보도를 쭉 살펴보면 속보성과 정보량 면에서는 확실히 제 몫을 해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갱신해가며 전했고 국제사회의 구호 움직임도 비교적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다만 그 성실함 이면에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한 지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YTN의 베네수엘라 강진 보도에 대한 비평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취재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텐데 이 신속한 정보 전달을 기본으로 또 어떤 게 뒷받침됐을까요? 네, 먼저 짚고 싶은 건요. 보도의 골격 자체입니다. 6월 25일 첫 속보부터 7월 3일까지 YTN의 베네수엘라 강진 보도는 대부분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164명에서 시작해 당시 약 2천여 명에 이르기까지 숫자가 불어나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재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만든 점은 분명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의 사망자 예측 모델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집계, 그리고 비공식 실종자 추산치를 함께 인용해서 피해 규모를 다각도로 가늠하게 한 점도 유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명피해가 계속 커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까? 네, 아쉽게도 피해의 숫자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를 구조적으로 짚은 보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진원의 깊이에 대해 보도한 6월 26일의 리포트가 지진파의 특성과 단층선의 위치를 설명하며 이 질문에 답하려 한 거의 유일한 시도였는데요. 이마저도 단발성에 그친 것 같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것도 피해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이중 지진의 진원 깊이를 각각 20km, 10km로 특정했습니다.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닿는 동안 위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진의 충격이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의 위력이 전달되면서 그 충격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앞선 2010년 IT 대지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내진 설계 문제라든지 지난 1999년 대홍수 때도 그랬듯이 이 지역이 반복적으로 대형 재난에 취약했던 배경 등은 폭우 예보를 다룬 6월 30일 보도에서 스치듯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숫자를 성실히 갱신하는 것과 그 숫자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갔다면 시청자들이 재난을 이해하는 깊이가 한층 달라졌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재난의 배경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재난 보도로서 또 다른 아쉬운 점이 더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짚어볼 지점인데요. 화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해외 주요 공영방송사와 보도 전문 채널은 재난 보도에서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내부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BBC는 포미를 인간의 고통을 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시신이나 심각한 부상자의 근접 촬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CNN은 재난 피해 아동을 촬영하거나 인터뷰할 때 법적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고요. 독일 ZDF는 아예 재난을 볼거리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경계하며 희생자와 생존자의 존엄성이 보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의 일부 보도에서 극한 상황 가운데 구조된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4살 아이가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돼 급히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 세 아이 중 3살, 10살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목 놓아 울고짖고 있습니다. Horrible. Hemos visto no, demasiado. Y luchando para sacar a los niños con la esperanza de conseguirlo vivo.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제작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난 현장에서 아동이나 부상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내보낼 때 YTN 내부에 별도의 정해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언론처럼 사전 동의 확인이나 화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지 아니면 개별 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지요. 이제 재난 현장에서 이제 아동이나 부상자의 얼굴을 이제 촬영하고 보도하는 문제는 언론의 어떤 공익적인 기능과 또 개인의 초상권 사이에서 항상 예민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언론사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난 보도 준칙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기자와 그 데스크의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유관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보도 준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YTN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 또 심리적 안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상세한 신상 공개나 부상자의 모습 등은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준칙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스스로 지키기로 약속한 윤리 가이드라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해자 화면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개별 기자와 현장을 총괄하는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지만 재난이라는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주요 사건이나 화면의 경우에는 보도국에서 이제 데스크들이 모두 모여서 해당 화면이 공익적 가치와 피해자 보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최종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화면 사용은 재난 보도 준칙을 바탕으로 공익성과 피해자 인권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강진 참사를 두고 재난 대응의 붕괴뿐 아니라 국제 정치가 맞물린 사안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었습니까?
네, YTN은 재난을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 이후 드러난 사회 그리고 정치적 문제들도 함께 짚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시신이 방치되고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 텅 빈 상점에서 벌어진 약탈과 이에 따른 치안 군사화를 다뤘습니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으로 강제 송환된 이주민들이 귀국 직후 지진 피해를 입은 사연과 야권 지도자 마차도의 귀국이 정부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정치권 갈등까지 함께 엮어낸 꽤 밀도 있는 보도였습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는 파나마에서 귀국 항공편 탑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방해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l régimen quiere bloquear mi regreso a Venezuela y el de miles de compatriotas que queremos ir a ayudar. 트럼프 행정부는 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차도에게 귀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들은 재난이 경제난이나 정치적 대립과 같이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균열을 어떻게 더 크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해외 주요 방송사들도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을 다루면서 단순 피해 규모를 넘어 오랜 경제 위기 속에 방치되어 온 의료 시스템이나 인프라 문제를 반복적으로 짚었는데요. YTN의 보도들도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보도들이 개별 아이템만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 재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가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후속 기획을 이어간다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을 종합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현장 소식을 빠르게 정확하게 취재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현장 특파원의 존재가 중요한데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에 특파원 파견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YTN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들을 쭉 보면 현장 전달의 대부분이 뉴욕 등 미국 특파원과의 연결 그리고 국제부의 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면 역시 AP, 로이터 통신의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의 수는 아직도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이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맨손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처한 국가인데다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직접적인 취재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장 특파원 없이도 현지 상황을 얼마나 충실히 전할 수 있는지는 언론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외신의 의존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현지 목소리, 예를 들어 실종자 가족 인터뷰라든지 UN 상주 조정관 발언 등과 같은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매 리포트마다 균질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편차가 있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작진에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베네수엘라처럼 특파원을 직접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감을 보완하기 위해 YTN이 활용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강진처럼 이제 대규모 재난이 발생을 하면 이제 YTN 보도국의 국제부장과 이제 그 재난 현장과 가까운 특파원이 서로 논의를 해서 바로 특파원을 파견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판단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고려합니다. 일단 국내 시청자들에게 뉴스 가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부터 파악하고요. 또 베네수엘라 지진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재난이라는 점만 봐서는 이제 곧바로 특파원 등 취재진을 이제 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지 교민의 수라든지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 그리고 정서적 유대 등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수도의 공항도 폐쇄됐기 때문에 특파원을 보내고 싶어도 신속하게 현장에 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다른 언론사의 동향도 이제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의 경우에는
KBS만 이제 비교적 초기에 재난 현장 한가운데는 아니고 다른 도시를 통해서 이제 경유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YTN 취재진을 현장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신을 통한 간접 취재를 할 때는 팩트 규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라든지 재난 발생 배경, 또 현지 재난 당국의 대응 등 주요 사실을 외신 한 군데를 통해서 파악하면 안 되는데요. 믿을 만한 외신들도 팩트 전달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외신을 종합해서 가장 신뢰도 높은 팩트를 골라서 기사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재난 현장 취재 경험이 많은 특파원들과 또 주로 특파원 출신들로 구성된 현재 국제부 내근 기자들이 정확한 팩트 반영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이제 초기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송고를 했던 것입니다. 특파원이 직접 가지를 못한다면 재난 현재 통신원과 또 한국 대사관 직원, 한인회 등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편집부에서는 교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 활용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재난 현장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YTN에 제보를 해오기도 합니다.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카카오톡 제보, 또 YTN 앱을 통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장 상황이나 사진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제보자들이 이제 보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방송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필터링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터링이 되지 않은 콘텐츠는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화면이 좋아도 이를 바로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보류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난 현장 취재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사실 검증해서 보도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진은 지금도 인류가 완전히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피해는 크고 단어 하나, 화면 한 컷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관련 보도는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앞서는 보도, 선정성을 배제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보도가 되도록 YTN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요. 일본의 강진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연결지어 설명한 보도를 꼽아보았는데요. 이 보도는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을 계기로 한국의 일상을 되돌아보게끔 이끌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지질학적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진 대비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걸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보도가 인상적이었던 건 먼 나라의 재난 소식을 그저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지나가는 대신 시청자가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질문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대형 산불이나 이상기후, 그리고 이번처럼 예측을 뛰어넘는 베네수엘라 강진까지 지구 어디에서든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는 안일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보도는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기보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차분한 근거를 갖고 시청자에게 건넸다는 점에서 돋보였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와 일본의 지진을 통해서 한반도 지진의 안전성은 어떤지 살펴보고 또 해외 재난을 우리의 삶과 연결한 보도였는데요. 김진두 기자를 만나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강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베네수엘라 지진하고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베네수엘라 지진의 영향을 받았어? 물론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지진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진과 연관시키고 베네수엘라 지진을 쭉 연결시키는 리포트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 중에는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난카이 대지진을 지목하는 지진학자들이 많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더 강력한 것이 미국을 쳤다면 보다 강한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나 연관을 지어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지진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나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나 이런 걸 짚어주는 리포트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 세계 전화를 주의 깊게 보고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또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대비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리포트가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